안녕하세요. 책사랑호스 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5권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사자,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막이 올랐다. 1962년 승리해를 맞이한 도쿄의 원단은 온화한 날씨였다.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회 본부에서는 아침 9시부터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신년 근행회를 실시했다. 신이치는 이 1년도 또한 폭풍과 같은 격투의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하며 신년의 대승리를 맹세하고 깊은 기원을 올렸다. 오사카 사건의 재판도 1월 25일에는 판결이 난다. 또 29일부터는 중동의 이란, 이라크, 터키 등의 첫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으며 학회에서도 9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근행을 마치고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에 이어 신이치가 인사했다.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 가지 지침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일가 하락의 신심,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난을 극복하는 신심의 세 가지로 이것이야말로 창가학회의 영원한 삼지침입니다. 모여있던 간부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1년 전 신년 근행회 때에도 신이치는 이 삼지침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지도는 언제나 참신했으며 화제도 풍부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참가자는 왜 야마모토 회장이 2년이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신이치는 말했다. 저는 지난해 신년 근행회 때에도 이 삼지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삼지침의 신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는 바야흐로 230만 세대를 넘어 사실상 일본의 기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포교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갈 것입니다. 그럼 포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회라는 단체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며 의원수를 늘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 삼지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일가활락을, 인생의 행복을,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구축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간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를 명심하여 한 명의 동지도 퇴전시키지 않고 전원이 큰 공덕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염원입니다. 모여있던 간부들은 파죽지세로 전진하는 학회 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학회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이 되는 간부가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를 잊고 있을 때 조직은 공전한다. 설령 실적 본의의 활동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쁜 여파에 직면하게 된다. 하물며 리더가 자신의 명문 명리를 위해서 활동한다면 조직 그 자체를 크게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밝힌 영혼의 삼지침을 연초에 재확인함으로써 무엇을 위한 신심인가라는 깊은 쐐기를 박아두고 싶었다. 신이치는 이 무렵 간부 육성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쏟으며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전국의 지부 이상 간부가 총본산에 모여 승리의 해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기했으나 그때 해압에서도 신이치는 간부 본연의 자세에 대해 지도했다. 장각회의 간부는 결코 명예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서 5년, 10년 간부를 해왔으므로 언제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다른 단체나 회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학회는 과거에 사로잡힌 공적주의나 명예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이라는 역직을 후배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 한 회원으로 돌아가 조직의 최전선에서 동지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진력해 간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회 최고 간부도 당연히 언젠가는 젊은 세대에게 바통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가 역직이 위였다든가 선배였다고 해서 학회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 조직이 더 혼란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복원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심의 패배자로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을 때는 겸허한 듯이 보여도 각 방면이나 지부에 돌아가면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회원을 대하여 어째서 저런 사람이 간부인가 라는 말을 동지들에게서 듣는 사람도 이 중에서는 있을지 모릅니다. 야마토 신이치의 지도는 평소와 달리 엄했다. 그는 더욱 힘차게 이야기했다. 간부가 마치 군주처럼 뽐내고 오만해지면 그것은 이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학회 간부의 기본은 회원에 대한 봉사, 광선유포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모두를 지도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뽐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히 스며 나오는 것이 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간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일단은 존경해 줍니다. 그것으로 우쭐해서 사리사욕을 위해 회원을 이용한다면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다 선생님의 지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 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간부에게 아첨하여 교묘하게 학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방심이며 간부에게 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엄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간부는 조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전 저는 이 사실 멤버에게 오늘 모인 각 총지부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회 일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이며 태만입니다. 자신이 일체를 파악한 다음에 후배에게 맡기고 의젓하게 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마지막 책임은 모두 자기가 진다는 결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각 지부장이나 부지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부에 몇 개 반과 몇 개 조가 있으며 각각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만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자나 간부에게 전 회원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한 일념이 있다면 무책임하게 될 리 없습니다. 어쨌든 대성인도 몸은 태전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태전하고 라고 훈계하셨습니다만 영광스러운 학회의 간부로서 정신이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일이 절대는 안 된다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갖고 자유자재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의 활동 방침도 매달의 활동도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간으로 모두가 대화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면서 그 지역의 장점을 살려 마음껏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본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부와 연계를 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학회 전체가 시행하는 공통된 기획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현장의 자주성, 주체성을 최대한으로 살려가는 것이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간부가 자기 부신을 생각하고 있을수록 획일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분발하려는 의욕의 싹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본산회에서의 지도도 본부에서 실시한 신년근행에서의 지도도 모두 간부로서의 기본 자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직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는 중심자나 간부 여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학회가 관료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편협한 조직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었다. 또 학회는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도 그 존재의 비중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런 만큼 간부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마하여 인류의 리더로 성장해가지 않으면 학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도 상처를 내고 만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간부에게는 항상 엄했으며 그 육성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엄하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였다. 예를 들면 이 신년 근행에는 학회 본부 외에 각 방면의 지방본부에서도 대표 간부가 모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신이치는 섣달 금음날 심야까지 각지의 멤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도
각지의 여러 상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 일련에 그리고 각지의 원점의 지침이 될 지도성을 포함한 메시지였다. 그것도 회원을 위해 진력하려는 그의 일념에서 나온 격려였다. 원단의 신년 근행에 이어 야마모토 신씨는 2일과 3일, 이틀은 총본산에 신년 등산을 했다. 그리고 14일부터는 학회본부도 풀 회전을 시작해 7일에는 전국 156개 도시와 오키나와의 나하시에서 교학부 강사와 조사를 대상으로 한 승격시험과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야마모토 신씨도 이날 도쿄의 몇 군데 시험장을 순회하며 응시자를 격려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야마모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험장의 모든 응시자가 놀라움과 기쁨에 환호성을 터뜨렸다. 신이치는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말했다. 이번 시험은 모두가 풀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안심하고 시험에 임해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의 종교학자라도 알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만큼의 교학을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건투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격려했다. 공부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번이라도 시험에 도전할 각오로 분발해 주십시오. 불법을 연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므로 그 기쁨과 긍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강사 조사의 승격시험과 임용시험을 합쳐 전국에서 22만 명 남짓이었다. 생명천리의 진수를 구하는 연찬의 파동은 민중의 일대 운동으로 착실히 넓혀져 갔다. 신년의 여러 활동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월 13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눈의 나라 홋카이도로 향했다. 이날 저녁 홋카이도의 여자부장이었던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장례식이 홋카이도 여자부장으로 치러지고 14일에는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라시야마가 세상을 떠난 것은 한 달 전인 12월 14일의 일이었다. 신이치는 학회본부에서 그 부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라시야마의 장례식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연말 스케줄에는 조금 더 여유가 없었다. 부득이 이 사실과 여자부 간부들과 의논하여 1월 13일 홋카이도 여자부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아무리 숙명이 깊다고는 하지만 젊은 나이로 강선유포의 도상에서 눈을 감은 아라시야마를 생각하면 신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라시야마의 명복을 기원하며 창제했다. 젊은 동지의 죽음만큼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었다. 아라시야마 하루코는 전년 6월 야마모토 회장에게 결핵 치료를 위해 요양에 전념하도록 지도받은 후 정양해 왔다. 그로 인해 건강이 조금 회복된 듯 보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언제까지나 병상에서 쉬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11월 12일 요코하마의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9회 여자부 총회의 아라시야마는 홋카이도 여자부 부부장인 우루시바라 요시코와 함께 참석했다. 신씨는 사전에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통해 무리하지 말고 참가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하라고 전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 전날 아라시야마가 우에노역에 도착했을 때는 최악의 건강 상태가 되고 말았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요코하마의 여관에 간신히 도착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총회 당일에는 자기 힘으로 걸어서 회합에 참석했다. 총회를 조용히 지켜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맑게 갠 가을 하늘보다도 맑았다. 총회 종료 후 그녀는 학회 본부를 방문했다. 한 번이라도 신씨를 만나 근황 등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에 길에서 몇 번이나 주저앉아 쉬어가며 학회 본부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신이치는 부재 중이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지만 열차 시간 때문에 신씨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이윽고 본부에 돌아온 신씨는 응대한 간부에게서 아라시야마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그런 무리를 했지? 요양하며 병을 치유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신씨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라시야마의 처지라 하더라도 역시 총회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을 찾아와 기다렸던 아라시야마가 가여웠다.
만약 그녀가 본부에 올 줄 알았다면 만나서 한마디라도 격려할 수 있었을 텐데. 시인 씨는 흔들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삿포로로 돌아갔을 아라시야마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라시야마는 삿포로로 돌아가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11월 말에는 결국 입원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 씨는 곧장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격려 전보를 쳤다. 아라시야마는 그 전보를 움켜쥔 채 병실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기를 맹세했다. 그 외에도 신 씨는 아라시야마의 건강을 늘 생각하며 매일 제목을 보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이따금 후배 여자부 간부가 문병을 올 때면 활동 상황 등을 물으며 열심히 격려도 했다. 입원한 지 10일 정도가 지나자 기침도 미열도 완전히 나았다. 수척하긴 했지만 그녀의 밤에는 어렴풋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혈색도 좋아졌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아라시야마 씨, 불가사의하게도 결핵은 치유되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약한 것 같지만 체력이 회복되면 1개월 후에는 태어날 수 있겠군요. 아라시야마는 이날 문병원 여자부원에게 기뻐하며 그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야모토 선생님께 병을 고치겠다고 맹세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12월 14일 아라시야마는 임종을 맞았다. 사인은 신부전이었다. 그것은 결핵이라는 병을 극복하여 수급을 전환하고 금세의 사명을 마친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그날도 문병원 후배 여자부원을 따뜻한 미소로 감싸며 격려했다. 그리고 문병객이 돌아가고 얼마 후 잠자듯이 숨을 거두어 26년의 인생을 마친 것이다. 흰 눈과 같이 깨끗한 신앙을 관철한 아라시야마를 기리는 듯 밤의 장막에 감싸인 병실 창밖에는 새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홋카이도 여자부장으로 치르는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장례식은 1월 13일 오후 5시부터 삿포로의 정종사원에서 거행되었다. 야마토 신씨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눈 쌓인 삿포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 거리를 시시하게 뛰어다니던 아라시야마의 모습이 신씨의 머리에 떠올랐다가는 사라졌다. 장례식은 신씨 외의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와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 그리고 여자부 간부들이 달려와 약 1000명의 여자분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행해졌다. 분양하던 신씨는 청초하며 어딘지 모르게 귀여움이 남아있는 아라시야마의 영정에 무언가 속삭이듯이 시선을 쏟았다. 이 한 여성의 화력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 부원이 일어서 홋카이도의 강포의 흐름이 넓혀졌는지 헤아릴 수 없다. 벗의 행복을 위하여 일신을 던져 강선유포에 꿋꿋하게 살아온 그녀는 마치 묘법의 잔다르크와 같았다. 이윽고 조사에 이어 아키즈케 에이스케를 비롯한 간부가 차례차례 인사했다. 야마토 신씨는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26년이라는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애의 사명을 완수한 죽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순백한 눈처럼 청아한 신심의 모범을 후세에 남겨주었다. 불꽃 같은 구도의 자세와 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영원히 퇴색하지 않으리라. 아니,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황금의 빛을 발하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몇천 몇만의 아라시야마 하루코가 틀림없이 탄생할 것이다. 또 지용의 사명에 사는 동지의 연대는 영원하다. 시인실은 총관문초의 그로를 상기했다. 생가사의 둘의 이는 생사의 꿈의 이이고 망상이며 전도인이라. 본각의 생시를 가지고 나의 심성을 밝히면 생할 시초도 없는 거로 죽게 될 끝도 없으니 어서 563종. 생가사의 두 가지 도리는 생사의 꿈의 도리이고 망상이며 전도된 견해이다. 본각의 생시의 깨달음으로 자신의 심성을 바르게 보면 생이라는 처음도 없으므로 죽음이라는 끝도 없는 것이다. 지금 아라시야마의 죽음은 회장인 신씨로서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녀의 생명은 멸한 것이 아니라 대우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신씨는 이 그로를 음미하며
그녀가 다시 동지로서 가까운 곳에 태어나 광선유포의 대무대를 씩씩하게 활동할 날이 온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 간부의 인사가 끝나자 아라시야마가 결성한 홋카이도 고적대가 홋카이도 여자부의 애창가를 연주했다. 이 노래는 뜻있는 여자부들이 작사한 것인데 멤버의 요청으로 신시도 가필하여 완성했던 추억의 노래이다. 폭풍우 속을 뛰어다니며 묘법 유포를 오로지 손을 맞잡고 우리 여자부 내일을 향한 희망 가슴에 안고 전진하라 여자부여 청아하게. 그러나 파이프 피리 소리는 맞지 않았으며 곡조도 자주 끊어지는 듯했다. 모두 눈물이 북받쳐 연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주에 귀를 기울이던 벗의 얼굴도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 눈물은 아라시야마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홋카이도 여자부의 주옥같이 빛나는 맹세이기도 했다.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장례식을 마치고 홋카이도 본부로 돌아온 야마모토 신이시는 여자부 멤버에게 이야기했다.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이 홋카이도 본부의 아라시야마 씨의 유덕을 기려 벚나무를 심읍시다. 여러분들도 그 벚나무를 바라보며 아라시야마 씨를 생각하고 그녀에게 뒤지지 않도록 서로 경쟁하며 성장해 갑시다. 식수할 때는 반드시 저도 오겠습니다. 신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라시야마를 현창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슬픔에 잠긴 여자부들의 마음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음날 사포로는 눈보라가 쳤다. 그런 속에서도 모든 동지들은 기쁜 모습으로 가슴을 펴고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에 모였다. 회합 장소인 사포로의 나카지마 스포츠센터는 1만 2천 명의 참석자로 넘쳤다. 간부에는 오전 10시가 개회했다. 장례는 눈보라를 뿌리치고 꽁꽁 얼어붙은 눈동이마저 녹일 듯한 의기와 열기로 가득했다. 그 자리에서 홋카이도 총지부장인 미야기 마사하루가 홍교에 대한 결의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승리의 해의 성구를 홋카이도가 끊으려는 기계가 맥동치고 있었다. 미야기는 호소했다. 승리의 해라고 명명한 올해는 광선유포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이 1년, 이 1개월, 나아가서는 이 순간이야말로 전부이며 현재를 이기지 않고서는 미래의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자신의 인간혁명도 생활혁명도 인생의 복원을 쌓는 것도 올해야말로 승부를 내는 것이라고 정하고 모든 활동에 승리를 거두어 가지 않겠습니까? 찬동의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미야기는 지난해 8월 총지부장에 취임한 40대 후반의 장년이다. bunkyō 지부 출신으로 요코스카 지부의 지부장이었으나 홋카이도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총지부장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 그의 아내인 하스코도 홋카이도 총지부 부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말하자면 이 미야기 부부의 양 어깨에 홋카이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이치는 그들이 광활한 북녘 대지에서 모두에게 얼마나 신망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그런 만큼 미야기의 이야기에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신이치는 안심했다. 홋카이도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에서는 홋카이도에 올 때마다 동지들의 옷차림도 훌륭해지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의 위대한 공력의 실증이라고 말하며 모두의 성장을 칭찬했다. 그리고 드디어 강선유포의 때가 왔다고 호소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시대의 무사에게는 갑옷이나 투구가 필요했다. 2차 대전 때에는 여성에게 몸빼는 필수품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갑옷과 투구도 몸빼도 필요 없게 되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또 더울 때에는 숯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추울 때에는 얼음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불법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대성인의 불법을 광선유포할 때가 된 것이라고. 실제로 학회는 파죽지세로 300만 세대의 달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광포의 때는 왔습니다. 지용의 보살로서 일어설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도 또한 자신감을 갖고 용약 환희하며 벗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총지부 간부회를 마치고 신이치는 홋카이도 본부에서 개최된
전 홋카이도 지구부장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재차 지금이 광선유포의 때임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지도했다. 광선유포의 때라면 어서에 비추어 삼장사마가 나타나고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책략이나 비난 중에도 비난 중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과 싸우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홋카이도는 저 유바리 탄도 사건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승리한 영광의 역사가 있는 천지입니다. 사악을 용서하지 않는 정의의 마음이야말로 홋카이도의 맥동치는 대정신입니다. 그 정의의 마음으로 민중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십시오. 홋카이도의 사자여 서라, 이것이 저의 염원입니다. 다음날 신이치는 시간을 내어 홋카이도 남자부장인 후지타 후사타로와 홋카이도 여자부원 아오이 마키코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다. 차세대를 담당할 청년들의 출발을 축복하고 싶었다. 홋카이도 방문은 신이치의 건강을 해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있는 한 벗과 만나 벗을 격려하며 벗을 위해 달렸다.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희망의 봄이 도래하는 것을 느꼈다. 1월 17일 도쿄의 거리는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다. 이날부터 국회의사당에는 연말 연시 때문에 휴회 중이었던 제40회 정기국회가 개최되어 오전 11시부터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이 개회식 종료 후 참의원 3층 기자실에는 아사히, 마이니치, NHK 등 10여 개 언론사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모여 있었다. 방 중앙의 소파에는 세키 히사오와 야마다이라 추에이 등 학회원 출신의 참의원 의원이 앉아 있었다. 세키가 조금 긴장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실은 우리 창각회가 추천한 의원들은 이번에 국명정치연맹이라는 정치단체를 발족시켰습니다. 순간 기자실이 술렁거렸으나 세키는 그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은 그 취지를 발표하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명정치연맹의 기본 요강을 소리내어 읽어나갔다. 현재의 정계는 보수, 혁신을 불문하고 파벌 항쟁에 몰두하며 당리당략을 중요시하여 일본 국민의 복지를 잊어버리고 대중과 완전히 유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공명정치연맹은 이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회의 번영이 즉 개인의 행복과 일치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뿐만 아니라 널리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 실현을 기하는 바이다. 우리들의 정치 이념은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왕국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그 최고의 천리와 최대의 자비를 기조로 하여 근대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치단체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일체의 부정에 대해 엄연한 태도를 명확히 나타낼 것을 공약한다. 이상이 기본 요강입니다. 계속해서 국명정치연맹의 기본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본 정책에서는 핵무기 반대, 민주적 평화헌법의 옹호, 공명선거와 정계의 정화, 참의원의 자주성 확립을 정책의 주요 골격으로 내걸고 있었다. 이 가운데 참의원의 자주성 확립이란 이원제, 본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참의원의 독자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참의원은 중의원의 지나친 행위를 시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이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마치 중의원의 연장과 같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양식 있는 중심 기구로서의 본래의 참의원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야마토 신이치가 국명정치연맹이라는 정치단체 결성을 결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종교단체이며 그 종교단체가 직접 정치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서 피하는 편이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학회로서 자주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꾀해가려 했던 것이다. 본래 종교단체가 후보자를 내는 것도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이며 권리이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 법 아래 평등, 나아가서는 신교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헌법 제20조에는 정교 분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이란 국가를 말하고 교란 종교 또는 종교단체를 말하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것이다. 즉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나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근거로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 중에 국가 신도를 국책으로 했던 정부의 종교탄압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신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문이다. 그러므로 창가학회가 정계의 동지를 내보내는 것도 학회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종교도 정치도 민중의 행복 실현이라는 근본 목적은 같다. 그러나 종교가 대지라면 정치는 그 토양 위의 무성한 수목과 같은 관계이며 양자는 차원도 다르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방법도 다르다. 예를 들면 핵무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핵무기는 인류 생존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배양해 가는 것이 종교단체인 학회 입장이다. 그에 비해 정치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있는 국제 정치 속에서 핵무기 배절을 위해 구체적으로 삭감교섭 등을 거부하여 협조,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종교의 가르침의 절대성에서 출발하지만 정치 세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종교단체 안에서 정치활동과 종교활동의 주식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시니치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정치활동은 정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하고 학회는 그 지원을 한다는 방향성을 생각해왔다. 한편 학회원 출신의 의원들도 의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치단체 결성의 필요성을 통감해왔다. 도다 조세이는 제자들을 정계에 내보내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정당에 소속하여 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다는 당파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계의 정화를 위해 일어서서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 도다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시작해보니 어느 정당의 기본 노선도 진심으로 찬동할 수 없었다. 당시 동서 양진영의 이데올로기 대결은 그대로 기성 정당에 반영되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 정당은 일단 다양한 국민의 요청에 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걸고는 있었지만 결국 그 정책의 기조는 유산계급에 입각하거나 무산계급에 입각하여 한편으로 치우쳐 있었다. 보수정당은 대기업 옹호를 우선하고 혁신정당은 소위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중간정당도 있었으나 명확한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성격의 애매함 때문인지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득이 학회원인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계속해왔다. 참여연 의원은 원내에서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클럽에 가담하여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진실로 민중의 생활 향상과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잡다한 사람들의 모임인 무소속 클럽은 각자의 사고방식도 달라서 구체적인 견해를 발표할 단계가 되면 서로 의견 조정은 자주 난항에 빠졌다. 예를 들면 학회원 출신의 의원들은 마을의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 소위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치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켜줄까에 고심해왔다. 또 세계 평화를 생각할 때 동서대립을 초월하여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주장했듯이 지구민족주의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 세계의 의견으로 반영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참여연에서는 학회원인 의원은 아직 9명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독자적인 당파를 만들지 않는 것도 그 주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무소속 의원의 정책이나 의견은 의회에서도 큰 힘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그 호소력은 미약했다. 사람들은 의원 개인보다는 당파의 정책이나 견해를 중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단체라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학현 출신의 참여연 의원들은 통감했다. 그것은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의원 활동에 몰두해온 것이다. 그 생각은 점차 자기들 독자적인 정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로 모아졌고
야마토 신이치에게 의견을 말해오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신이치가 의원들과 처음 정치단체 결성에 대해 의논한 것은 지난해 1961년 봄이었다. 학회 본부에 찾아온 의원 대표와 이사실 멤버에게 신이치는 말했다.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나도 찬성합니다. 여러분은 정치가로 활동하는 가운데 정치단체나 당파의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광선유포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회의 목적은 민중의 행복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사회를 번영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은 정치, 경제, 교육, 평화운동 등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인 인간을 육성하고 사회 건설의 토양을 개척하는 모체가 종교단체인 창각회입니다. 이 학회라는 모체에서 육성된 인재가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각각의 단체나 기관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해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이나 학술 분야에서도 또 교육이나 평화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치단체를 결성한다는 것은 그 돌파구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정치단체는 학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널리 국민의 행복을 원하고 민중에게 봉사해가는 자비의 정신에 투철한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치단체를 만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여 민중의 크나큰 신뢰와 지지를 얻는 단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학회는 그 모체로서 앞으로도 선거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의논해서 일체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학회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 정치단체의 정책과 그 실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찬동받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폭넓은 기지와 신뢰를 얻어 선거에서도 유유히 당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치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사이며 가나가와 현 의회 의원인 스즈모토 미노루가 질문했다. 이번에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중의원에 진출하지 않았으니 정당이 아닌 단순한 정치단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먼저 정치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또 국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참의원에 사람을 내보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치가 말하자 세키 히사오가 의견을 말했다. 분명히 도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때가 오면 중의원에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최근 학교원들로부터 입정한국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면 중의원에도 사람을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중의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한 의견은 나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큰 과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먼저 참의원 문제에 최선을 다해 갑시다. 현재 참의원은 중의원의 지나친 행위를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한다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참의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폐안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당의 결정이라 하여 그대로 따르고 맙니다. 그 참의원을 당파를 초월하여 중립 공정한 심리를 하는 본래의 참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국민의 손에 되돌려주겠다는 과정에서 보면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참의원이나 지방의회를 포함한 뜻있는 학회원 출신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먼저 출발합시다. 그리고 참의원을 비롯해 각각의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로 당파를 만들면 됩니다. 의원들은 신이치의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면서 말했다. 중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의논해 갑시다. 또 만약 장래 모두의 의견으로 정당을 결성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신이치는 정당 결성이나 중의원 진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아직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일본 정치의 현실에서 볼 때 입정한국 정신의 반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당을 만들고 중의원에도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 적어도 지원단체인 학회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이다. 또 그 때문에 학회까지도 정쟁에 휘말려 기존 정당으로부터 더욱더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중요한 진실은 신이치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선택의 시점이 점차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단체 결성에 대한 협의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되었다. 어느 협의석상에서 기요 아라가스가 말했다. 그런데 이 정치단체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듣자 세키 히사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힘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1956년 7월 학회가 처음 참의원 의원 후보자를 세우고 그 선거가 끝난 후 도다 선생님은 당선한 멤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네들은 어느 정당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만약 장래 자네들이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공명당으로 하자. 그리고 그 이유로서 학회 선거운동은 돈도 들이지 않고 매수 따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명선거를 하여 연애 정치처럼 부패한 정계를 바로잡는 것이 자네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다 선생님의 정신을 견지해가는 뜻에서 공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야마토 신이시는 세키 히사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도다 선생님께서 공명당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명당은 당파와 같은 느낌을 주므로 정치단체로서의 명칭은 공명정치연맹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각 의회에서 정당을 만들 때에는 공명당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씨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정치를 보면 정당도 정치가도 기업이나 업계, 조합 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선거에서 지원해준 단체 등이 유리하도록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가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지원하는 쪽도 이권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학회는 동지인 여러분을 정계에 내보내기 위해 전력으로 응원해왔지만 대가 등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명선거, 공명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선악은 다만 정치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를 지원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요망이 정치가를 움직이고 정치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진짜 개혁은 민중의 양식과 의식 향상을 도외시해서는 불가능하다. 학회는 그 민중을 자각해하여 총명하게 사회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다. 신씨는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학회를 위해 정치가로서 뭔가 편의를 도모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모든 민중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여 국가 100년을 아니 세계의 1000년 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정치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아무쪼록 민중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십시오.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 저렇게까지 푹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것이구나 라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을 지키는 사자가 되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며 기대입니다. 또 여러분을 지원해준 동지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협의를 거듭할 때마다 공명정치연맹의 방향성은 점차 명확해졌다. 어느 날 의원 멤버가 기본 요강과 기본 정책의 원안을 가지고 야마토 신씨를 찾아왔다. 신씨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훑어보았다. 기본 정책은 핵무기 반대와 평화헌법 옹호, 정계의 정화 등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의논해온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본 요강을 보자 신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본 요강의 골자는 역시 지금까지 검토하고 합의해온 내용이었으나 세 번째에 있는 우리들의 정치 이념은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한국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그 최고 천리와 최대의 자비를 기조로 하여 근대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치단체로서 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신씨는 얼굴을 들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이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한국 정신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뿐더러 공명정치연맹이 마치 정교일치를 목표로 하는 듯한 오해를 주지 않을까요? 학회원이 아닌 사람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세키 히사오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것을 대신할 적당한 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명 존엄의 천리라든가 진정한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잠자코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이사장이며 참의원 의원인 하라야마 고이치가 입을 열었다. 확실히 선생님의 말씀대로 세간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기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정치단체들과의 차이가 명확해지며 공명정치연맹의 특색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입정한국이 정교일치 따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우리들 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런 결의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대로 해갔으면 합니다만 신실은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을 뒤집을 생각은 없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대로가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공명정치연맹은 전년인 1961년 11월 말에 정치단체로서의 수속을 밟고 새해 국회 개원에 맞추어 이날 1월 17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세키 이사오가 공명정치연맹의 기본 요강과 기본 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단의 질문을 받았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창각회가 올 참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 요강이나 정책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세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공명정치연맹은 앞으로도 이 기본 요강과 기본 정책에 따라서 활동을 추진해 갑니다. 이어서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기본 정책 중에 헌법을 옹호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헌법 조문을 옹호한다는 뜻입니까? 물론입니다. 세키가 이렇게 대답하자 기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또 한 기자가 질문했다. 헌법의 모든 조문을 옹호한다는 것은 신교의 자유도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만 기본 요강에는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한국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라고 있습니다. 니치렌은 타종파를 인정하지 않고 절복해왔습니다. 또 학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명정치연맹은 신교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순간 세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열심히 설명해 갔다. 분명히 학회는 절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복과 헌법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는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복이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대화를 통한 포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납득과 공감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신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대전제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최고유일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교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자신이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든 혹은 이슬람교든 모두 자신들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종교의 생명이며 거기에 종교인의 긍지와 양심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잠재해 있었다. 어떤 기자가 질문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만 학회는 공명정치연맹의 힘으로 결국에는 1년 종종을 국교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키 이사오는 이런 지하에 대답했다. 없습니다. 원래 신앙이란 인간의 가장 내발적인 영위이다. 정치 권력 등 다른 외압적인 힘으로 강요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심은 절대로 우러나지 않는다. 만약 국교가 된다면 오히려 신앙의 타락을 초래하여 대성인 불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형해화되어 갈 뿐이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빈정거리며 질문했다. 기본 정책 중에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절복을 빗대어 억지로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키는 아연해하며 말했다. 아니 학회가 언제 절복을 빗대어 억지로 투표를 강요했단 말입니까? 조사도 해보지 않고 편견과 억측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기 바랍니다.
학회에 대한 학회에 대한 무인식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질문이었다. 기자회견은 이윽고 끝났으나 공명정치연맹의 결성을 게시한 신문은 지극히 적었다. 한두 신문이 일단 정도로 보도했을 뿐이었다. 야마토 신씨는 이날 밤 세키 일행에게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장각회는 정치를 지배하여 1년 정종을 국교로 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원을 선거로 몰아세운다고 멋대로 억측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이러한 억측은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강선유포의 모습으로서 국립계단의 건립이라는 표현을 몇 번인가 사용했던 말에 그 근거를 하고 있었다. 계단이란 일반적으로는 수계 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나라 시대의 도래승인 감진이 난도의 도다이사에 건립한 소승계 계단이 일본 최초의 계단이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에는 사이초 정교대사가 히이산 엘야쿠사의 대승계의 계단 건립에 주력했으며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엘야쿠사의 대승계단이라 해도 법화경 정문의 계단이며 불법의 진수인 법화경 본문의 계단은 아니었다. 니치렌 대성인은 법화경 본문 문조의 가르침인 3대 비법의 계단 건립을 후세의 제자들에게 의탁하셨다. 3대 비법조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다. 계단이란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 왕신일동으로 본문의 3비밀의 법을 수시하고 유덕왕 각덕비구의 그 옛날을 말법 타각의 미래에 옮겨놓았을 때 칙성과 교서를 하사받아 영산정토와 흡사한 최승지를 찾아서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인가. 어서 1022쪽 계단이란 왕법 즉 세간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에 합하여 국왕도 신하도 일동으로 본문의 3대 비법의 불법을 수시하고 유도왕이 정법의 승인 각덕비구를 목숨 걸고 지킨 옛날의 모습을 말법 타각의 미래에 옮겨놓을 때 천황의 칙선 및 장군의 교서를 이어받아 하사받아 영추산의 정토를 닮은 가장 뛰어난 땅을 찾아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인가. 이 3대 비법초에서 제시한 계단을 국립계단이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메이지 시대의 일련종 미노부파에서 나와 입정안국해 후에 국주회를 만든 다나카 지카쿠였다. 다나카의 발상은 국위선양에 광분하는 시대에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극히 국수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이었다. 그는 대성인의 어설을 논하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국채지상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으며 국채 사상에 따라 이 글어를 해석해갔다. 따라서 왕법은 즉 신국 일본이라는 국가에 직결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갔다. 더구나 그는 평상시 법화경은 세계를 통일해야 할 가르침이며 일본은 세계를 통일해야 할 국가라고 주장했다. 다나카는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는 불법은 국가의 정신이 된다는 것이며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는 불법을 국채옹호와 세계통일의 대사상으로 국법화하여 국가는 바로 불법의 신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묘종식목 강의록 또한 유덕왕 각덕비구의 그 옛날에 이르러 그의 해석은 더욱 격렬해진다. 유덕왕과 각덕비구는 본래 열반경에 설해져 있는 것으로 파괴의 약승과 싸우며 정법을 끝까지 호지한 각덕비구를 유덕왕이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다나카의 해석에 의하면 이 고사는 국가 권력으로 정법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나라를 토벌해서라도 세계의 유도적 통일을 실현하는 의를 나타내는 사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무력 침략마저도 적극적으로 긍정했던 것이다. 다나카 지카쿠는 계단을 설립해야 할 영산 정토와 흡사한 최승지, 어서 1022쪽을 일본을 대표하는 명산인 후지로 했다. 이 후지 계단론을 둘러싸고 다이쇼부터와 쇼와에 걸쳐 국조회를 중심으로 1년계 각파 사이에서 논의가 들끓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의 계단에 안치해야 할 어번존도 논의되어 다이세키사에 대한 비판이 있어
일련 정종 측도 반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논쟁 속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국립계단이라는 말을 일련 정종 측도 사용했기 때문에 일련 정종 또한 계단을 국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라도 한 듯한 논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군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종문도 점차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져 갔으며 국립계단은 당연하다는 듯한 풍조가 만들어졌다. 또 전쟁 후에는 종문에서는 본문의 계단을 국립계단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신도인 도다 조세이도 본문의 계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립계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다의 염원은 단순히 계단이라는 건물을 건립하고 그것을 국립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실한 대성인의 대원은 민중의 행복에 있으며 계단 건립이라 해도 그것을 위한 광선유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75만 세대의 홍교를 달성하여 광선유포에 확실한 기반을 쌓는데 전력을 쏟아온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한 신앙의 확립이야말로 행복을 실현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1955년 3월 제4회 수루미 지부 총회에서 했던 지도는 도다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본산에서 어떤 승려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긴 해도 광선유포회 때는 천황폐하가 절을 세워주시어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현실에 안주하여 노력도 하지 않고 유유히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실로 놀랐습니다. 신심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러 온다면 이 신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번전을 경시하겠습니까? 이 말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도다는 설사 국립계단이 건립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신앙이 확립되지 않으면 민중의 행복도 일국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에 의해 사람들의 신앙이 상실되고 형해화를 초래할 것을 그는 염려하고 있었다. 당시 종문이 계단을 국립으로 하는 근거로 생각했던 것은 3대 비법초의 칙성과 교서를 하사받아 어서 1022쪽이라는 글얼이었다. 본래 칙지와 선지는 천황의 명령을 전하는 공문서이며 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장군의 지시를 받드는 의미에서 집권자 등이 제출하는 문서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장군도 집권자도 없다. 주권 재민의 시대이며 민중이야말로 사회의 주역이다. 도다는 종문이 말하는 국립계단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한다면 칙성과 교서라는 글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몹시 고심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인 현대에는 천황의 칙서가 아니라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이 그것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지만 국립이든 아니든 어쨌든 계단 건립은 광선유포를 상징하는 하나의 형식이며 먼 미래의 문제였다. 도다는 계단 건립 작업은 후계의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계단 건립 전에 해야 할 왕불명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현해 갈까를 과제로 하여 모든 정력을 쏟았다. 그것이야말로 민중의 행복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청년부 실장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는 1954년 봄의 어느 날 밤 도다는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회본부에서 신이치에게 이야기했다. 신이치군, 왕불 명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네. 왕법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왕의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저 정치에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왕이 정한 법이 미치는 범위, 즉 세간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교육도, 학술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 영위의 일체를 왕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왕법과 불법의 명합이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신이치는 앞으로 청년부 실장으로서 학회가 나아가야 할 일체의 노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또 거기에 도다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다는 이윽고 학회가 직면하게 될 왕불 명합에 대해 자신이 사색한 결론을 신이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도다는 계속해서 말했다. 왕불 명합은 정치와 불법이 제도적으로 직접 일체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대성인이 왕불 명합을 말씀하신 3대 비법 초의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 어서 1022쪽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이 명의자에는 어둡다, 희미하다, 깊다라는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형식이나 제도상의 합체와는 다르다. 왕법과 불법이 오조 깊이 합체하는 것이며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문화의 근저에 불법의 천리, 정신이 확고하게 정착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근저라 해도 사회를 건설해가는 인간의 마음, 일념 속에 불법의 천리가 확립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불법이 왕법에 합하여란 불법의 천리와 정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태도,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세간법이 사회 그 자체가 불법 본연의 모습과 합치하는 모습이다. 불법의 천리란 간단하게 말하면 모두 보탑, 모두 불사이므로 인간의 생명은 종국무상하며 누구나가 모두 행복해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비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부처가 부처의 생명을 열고 어떠한 환경에도 지지 않는 창조적이며 주체적인 자기를 확립하는 인간혁명 사상이 불법이다. 말하자면 불법의 천리는 생명존엄과 인류평등과 자유의 원리이며 인권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불법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확립하여 인격을 도야해 가는 것이 대성인이 밝히신 사회건설의 기본 원리이며 그 귀결이 왕불명합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왕불명합이라 해도 혹은 입정왕국이라 해도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념을 바꾸고 생명을 변혁해가는 인간혁명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밤은 깊어져 갔다. 그러나 도다주세인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성에는 자신이 부처가 되지 못하고서는 부모라 해도 구하기 어렵노라. 하물며 타인에 있어서랴. 어서 1429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부모나 타인을 구하고 사회를 구제한다고 해도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혁명이 기본이라는 것을 호소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인의 불법에서 제시하는 사회 건설의 방법은 결코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각자의 인격을 연마하며 인간혁명을 이루어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운동이다. 그것은 대성인의 일생 동안의 투쟁을 보면 명백하다. 어디까지나 절복이라는 대화를 통해 생명을 촉발하고 인간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신투쟁, 사상투쟁이셨다. 그런데 소위 니치렌주의자들은 대성인의 가르침을 왜곡해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신투쟁을 포기하고 침략과 구테타, 테러로 치우쳐갔다. 예를 들면 다나카 지카쿠의 가르침을 받아 일본에 의한 세계 통일을 실행하고자 했던 이시하라 간지는 간동군 참모로서 만주사변을 입안하고 아시아 침략을 추진해갔다. 또 1인 1사를 내걸고 정치가인 이노우에 준노스케 등은 암살한 혈맹단 사건의 주모자 이노우에 니쇼 국가개조를 주창하며 이 이륙 사건을 일으켰던 청년 장교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준 기타이토도 그러했다. 결국 그들이 저지른 것은 불법의 정신을 근저에서 뒤집어 엎은 것이었다. 바로 체존 입비, 존귀함을 부수고 비천한 것을 넣는다이며 대성인의 불법을 부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 속에 넣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 중에서 민중에게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화로 포교하며 광선유포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변혁해갈까 하는 근본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대성인 불법을 왜곡하고 사회에 오해를 불러왔는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니치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격한 초국가주의적인 가르침인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만다. 그렇듯 니치렌주의자들이 날뛰는 시대에 마키구치 선생님은 진실한 대성인의 정신을 외치고 실천해 오셨다. 민중 속에 들어가 착실히 좌담회를 거듭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으셨다. 그것이 학회의 긍지 높은 영광의 역사다. 야마토 신실은 도다 조세의 이야기를 생명에 각인하는 심정으로 듣고 있었다. 도다의 이야기는 점차 열기를 더해갔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왕불명합을 실현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라 해도 경제나 교육이라 해도
올바르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일찍이 부국강병을 추진하여 열강대열에 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대국이 되었지만 민중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당시 윤택했던 것은 국민이라기보다 재벌 등 일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비참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민중을 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과학은 어떠했는가? 분명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는 눈부시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원수폭이 생겨나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지 않는가? 교육은 어떤가? 이번의 교육보급은 메이지 이후 급속히 진전하여 전쟁 후에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고 대학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행복에 정말로 연결되어 왔는가? 대학생 수는 많아졌지만 인격도 지혜도 견식도 없는 인간이 증가하고 학력 자체가 목적으로 되고 말았다. 또 국제사회의 눈을 돌려보아라. 대국이 번영한 그늘에는 그 희생에 울고 있는 나라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경제나 교육면 등에도 너무나 큰 격차가 생겼다. 어떤 나라는 번영해도 다른 나라가 그 희생이 되고 또 나라나 사회는 번영해도 민중은 불행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신시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을 이끌어가야 할 생명 철학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불행을 전환하기 위해 대성인께서 밝히시는 원리가 왕불명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왕불명합의 모습이란 세계 모든 나라가 번영하고 각국의 사회 번영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교육도 모두 인간의 손에 되돌려 주어 인류의 행복을 위한 양식으로 해가는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창과학회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고 불법의 사회적 행동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제에 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네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네. 왕불명합을 사회번영과 개인 행복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노다는 민중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초래하는 정치의 혼미를 묵묵히 관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다는 손수 육성한 제자들을 먼저 지방의회로 보내고 참의원에도 내보냈던 것이다. 야마토 신이시도 이 도다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중의 행복을 위한 정치 실현을 목표로 도다의 서거 후에도 동지를 정계로 보내는 데에 힘을 쏟아왔다. 그리고 1960년 5월 3일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자 파죽지세로 홍계의 물결은 넓혀지고 광선유포를 향한 기운은 높아졌다. 그에 대한 계단 건립에 대한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소리가 점차 학계 내부에서도 높아졌다. 본문의 계단을 어떻게 하는가는 스승인 도다에게 광선유포의 후사일체를 의탁받은 신이치의 피할 수 없는 테마였다. 종무는 여전히 광선유포란 국립계단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회도 종문의 생각을 존중해 왔으나 신씨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대성인의 진의인가라고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대 비법초에서 말씀하신 칙선, 교서가 국립계단 건립의 근거였으나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해이안 시대의 사이초, 정교대사의 수건이었던 엔랴쿠사 대승계단 건립에 대해도 분명히 천황의 칙선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승이라고 하면 모두 국가공인의 관승이며 도의 사도승은 금지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승이 되기 위한 수계를 하는 계단은 국가의 감독하에 있었으며 당연히 그 건립을 위해서는 천황의 칙선은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대성인 시대에 들어섰을 때 율령제는 형에만 남고 정치의 실권은 가마쿠라 막부로 옮겨졌으며 천황은 정치적 권위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또 그 무렵은 이미 관승과 사도승의 구별이 없어지고 수계 제도도 무너져 있었으나 새롭게 계단을 건립하려면 선례에 따라 천황의 칙선과 더욱이 막부의 교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보면 일국의 광선유포는 천황이나 막부 지도자가 정법에 기이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칙선 교서를 건립계단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야마토 신씨는 밤낮에 가리지 않고 지방지도의 여행지에서 어서를 배독하고 역사책 등의 문헌을 조사하며 사색의 실마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가마쿠라 시대와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 시대 상황은 일변했다. 신교의 자유가 부장된 현대는
칙선 교소 같은 것은 없어도 계단을 건립할 수 있다. 또 주권제민 시대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주역이며 민중이 정법에 기이하면 그것이 그대로 강선유포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민중의 의사야말로 칙선, 교서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것을 법적인 절차라고 본다면 계단이라는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를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칙선 교서의 그러를 갖고 본문의 계단을 국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럼 대성인 정신에 입각하여 계단은 국립으로 해야만 하는가? 사도 유제에서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은 토지와 당사를 기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의 안태를 기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거기에는 방법의 공양은 받지 않는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속박당하지 않는 불법자로서의 우뚝 선 모습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막부의 최고 권력자를 조그만 소도의 국주 어서 911족이라고 단언하셨다. 또 왕지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 어서 287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왕이 지배하는 땅에 태어났으므로 몸은 권력자를 따르고 있는 듯해도 결코 마음까지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련부재 즉 세계 광선유포를 설하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국교화나 국립계단은 대성인의 의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일련 정종을 일본의 국교로 하거나 계단을 국립으로 한다면 오히려 대불법이 일국의 것으로 되어 일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대성인의 정신에 위배하게 된다. 어쨌든 메이지 이후 종문에서도 말해온 국립계단론은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성인 불법의 진실을 왜곡하고 쓸데없이 사회의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 야마토 신시는 총본산의 니타스 상인에게 국립계단은 본래 대성인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아 방문 때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 니타스 상인도 마침내 신시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동의해 주었다. 그리고 후년 정식으로 국립계단은 잘못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일련 정종에서는 광선유포의 때에 완성할 계단에 대하여 예전에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은 세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련부제 제1의 본전이 이 나라의 선은이라 어서 254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코 대성인의 불법을 일본의 국교로 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교가 아닌 불법에 국립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명칭도 부적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이 세간의 의혹을 초래하고 오히려 포기하는 데도 방해가 되므로 앞으로 본종에서는 그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가학에서도 예전에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으나 창가학회는 일련 정종의 신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종에서 사용했으므로 그 국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간 사람들이 학회가 예전에 국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 비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5월 3일 제33회 본부총회에서의 특별 강연. 신이치는 지금 공명정치연맹이 발족함에 따라 개인의 행복과 사회 번영의 일치라는 왕불 명합의 실현을 향하여 내해에서 대해로 출범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기성 정치 세력은 학회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치 세계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틀림없이 학회를 배척하려고 길을 쓸 것이다. 신이치는 미래의 다투어 일어날 노도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 주어 사람들의 행복에 진실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히 그 노도를 향하여 돌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 개가의 시대를 여는 창가의 자랑스러운 사명이며 민중을 지켜가는 사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오사카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은 1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만약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의 인생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학회의 광선유포 전진에도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분명했다. 순회 간부들은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들에게 판결의 예측을 물어보아도 무죄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어두운 얼굴로 이번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해두는 것이 라고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판결날이 임박해오자 순회 간부들의 말수는 점차 적어졌다. 그런 속에서 신이치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유해 보였다. 신이치는 1월 18일은 남자부 간부회에, 다음날 19일은 여자부 간부회에 참석하여 이 일련의 힘찬 출발을 호소했다. 더욱이 21일에는 8일 앞으로 다가온 중동 방문을 앞두고 총본산을 참배했다. 그리고 23일은 교학부의 교수회에 참석, 이달에 실시한 조사, 강사를 대상으로 한 승격시험 결과를 심의하고 합격자를 결정했다. 여기에서 새로이 조교수 650명, 강사 7,980명이 탄생했다. 이미 1월 22일자 세교신문호회에 발표된 임용시험 합격자를 합치면 교학부 진용은 그때까지 약 4만 명에서 일거에 11만 3,600명 남짓으로 비약한 것이다. 신씨는 오사카 사건 판결 공판 다음에 다음 날 24일 오사카에 가기로 했다. 교학부의 교수회를 마치고 순회 간부들이 신씨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드디어 모레가 판결 공판일입니다만 저희들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죄가 되고 학회가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해도 한 사람도 동요하는 회원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신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도다 선생님도 재판장은 반드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테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될 리 없습니다. 대성인도 도리라고 함은 주군에게 승리하는 것이니라 어서 1169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리는 권력에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신이치는 순회 간부들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열성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잘 모른 채 호별 방문을 하여 피고인이 된 사람들의 일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엾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분발해왔다. 매수한 것이 아니다. 언론으로 자기의 주장을 신념을 호소하고 선거의 지원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부당한 치조를 받으며 괴로워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면 또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살을 애는 듯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동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투옥당한다면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순회 간부들은 신이치의 심경을 처음으로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4일 신이치는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에 들어가 그날 밤 나카노시마 중앙공화당에서 개최된 간사이 여자부 간부회와 아마가사키시 체육관에서 실시된 간사이 남자부 간부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여자부 간부회가 개최된 나카노시마 공회당은 신이치가 오사카 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1957년 7월 17일에 오사카 대회가 열린 장소다. 그날 신이치는 이 공회당 단상에서 외쳤다. 일체는 어본전이 다 아신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도자 선생님은 삼류의 강적 중에서도 참성 증상만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또한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어서 1300쪽 니치렌 대성인의 금원을 확신하고 강성한 신심을 분기시켜 여러분과 함께 광선유포에 매진할 결심입니다. 최후에는 신심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이 어본전을 끝까지 수지한 사람이 또 올바른 불법이 반드시 승진한다는 신념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승리를 향한 신이치의 선언이기도 했다. 오사카 대회로부터 이미 4년 6개월이 지났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신념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지는 모두 내일의 판결에서 분명해진다. 신이치는 나카노시마 중앙공회당이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도지마강을 바라보았다. 판결 공판이 열린 오사카 지방법원과 부당하게 취조받았던 오사카 지검 등이 있는 벽돌 건물의 불빛이 강물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간사이 청년들은 도리에 어긋난
오사카 지검에 대한 분노와 판결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남녀 각각의 간부에 모였다. 중앙공회당 단상에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내자 공회당이 흔들리는 듯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모인 여자 부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당당한 신이치의 모습을 확인하자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신이치는 지도 중에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먼저 신이치는 작년 9월의 태풍 18호 제2무로토 태풍 큰 피해를 입은 니시요도가와 방면에 회관을 건설할 부지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관은 태풍 직후에 이재민을 격려하러 갔던 신이치가 복구하는 데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설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이치가 간사이 신본부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간사이는 광선유포의 유충지이며 자기도 간사이를 무대로 황금의 광포 역사를 열어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학회의 모범인 간사이 건설을 호소했다. 또 절대적인 행복을 확립하는 길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밖에 없다는 사실이 많은 동지들의 실험 증명으로 분명해졌으며 각자는 대확신을 갖고 신앙을 완수해 갈 것을 요망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에 분동되어 신심을 후퇴하는 일 없이 크나큰 행복을 향한 전진의 일련이라고 호소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힘찬 지도였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판결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의 삶을 배웠다. 후에 어떤 여자 부원은 이날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통이라면 재판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텐데 선생님은 자신의 일보다도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해관 건설의 이야기를 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강함과 따뜻함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야마토 신이치는 간사이 여자부 간부회에 이어 남자부 간부회에도 참석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오사카 사건의 경과를 말하고 그의 체포 자체가 조작에 의한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언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일어섭니다. 만약 유죄가 되어 다시 투옥된다 해도 대성인의 대난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또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의 유죄를 계승한 나는 자신의 목숨을 아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을 착실하게 사람들을 위해 진력해가는 민중을 괴롭히는 권력가는 생애 결단코 끝까지 싸울 결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언입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잔혹한 시조를 한 검사들, 또 그렇게 시킨 권력가 우리들 중 어느 쪽이 올바른지 영원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신이치의 말에는 열렬한 기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남자부에게는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사악한 권력과는 가면이 싸우고 민중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자로 일어서 주기를 바랐다. 간사이의 젊은 동지는 신이치의 말에서 악에 대항하는 암고랑과 같은 불효불결의 금강과 같은 신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여 광선유포라는 장정의 여로를 가겠다고 결의했다. 신이치는 다시 힘주어 호소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어떠한 철학도 미칠 수 없는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불멸의 원리를 설하는 대생명 철학입니다. 그 불법을 넓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용의 보살이며 대성인의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각과 신념 아래 불행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어디까지나 민중의 행복을 제일로 더욱더 당당하게 전진을 개시하지 않겠습니까? 간사이 남자부 간부회는 민중과 함께 살아가는 맹세의 모임이 되었다. 1월 25일 판결의 아침이 밝았다. 상쾌한 아침이었다. 야마토 신이치는 숙박했던 호텔에서 니시부치 류지라는 본부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간사이 본부로 갔다. 그리고 간사이 본부의 어번전 앞에서 낭낭한 근은 창제를 했다. 창제가 끝나자 승리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확고부당해졌다. 자, 갑시다. 신이치는 힘찬 소리로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 배웅 나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야마토 신이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지난 4년 반 동안의 세월을 해고했다. 그 부당한 체포로부터 9개월 후에 도다 선생님은 서거하셨다. 그리고 2년 후에 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했으나 그때까지 몇 번이나 회장 취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점에 있었다.
신 씨는 만약 회장이 된 뒤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회에 상처를 입히고 광선유포의 전신을 크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 씨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확신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무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진리 없다는 그의 신념에 의한 요인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유죄가 된다 해도 그것 또한 불의이며 진실은 어본전이 모두 알고 있다고 결정한 일념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신 씨가 무죄라고 단언하는 근저에는 재판 결과를 초월하여 불법이라는 보편의 법의 진실을 비춰볼 때 아무도 자기에게 죄를 씌울 수 없다는 대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개정 10분 전쯤 신 씨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법정의 모습을 나타냈다. 20명 정도의 보도 관계자가 몰려 있었다. 신 씨 외에 선거 위반 용의로 피고인이 된 20명의 멤버도 변호사들도 거의 모여 있었다. 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향해 가볍게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윽고 검찰진도 자리에 앉고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과 재판관이 입정하여 제84회 공판이 되는 판결 공판이 시작되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가미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의 이름을 차례차례 호명한 후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는 소리로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갔다. 주문, 형의 선고였다. 신 씨를 제외하고 벌금 1만엔이 9명, 7천엔이 4명, 5천엔이 2명, 4천엔이 2명, 3천엔이 3명으로 선고되었다. 그 20명 중에 국민권 정지는 17명에게 적용되었다. 구형에서는 벌금형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신 씨의 금고 10개월을 비롯해 최저 금고 2개월로 모두 국민권 정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보다도 아주 가벼운 판결이었다.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은 여기에서 크게 한번 숨을 내쉰 다음 마지막 주문을 읽었다. 야마모토 신 씨는 무죄. 방청석은 술렁거렸고 모두 환희에 찬 얼굴이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신 씨의 정의가 증명된 승리의 순간이었다. 재판장에 이어서 전원의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거기에는 유죄를 인정한 사실로서 20명의 피고인이 호별 방문을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신 씨에 대해서 재판장은 먼저 그가 당시 간사이 총지부 간사였던 도리야마 군이조, 오카야마 지부장이었던 오카다 이테스 등의 간부와 모의하여 선거 위반을 시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별 방문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교토의 장년부원이 회합 때 신이치가 호별 방문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년부원은 경찰관에게 신이치의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 채 취조하겠다고 협박받아 억지로 자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재판장은 진술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피고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직접 당당하게 호별 방문을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당부 또는 명령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들은 100명 이상의 학회원 중에 1명만 호별 방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쾌했다. 신씨의 억울한 죄는 풀리고 검사들의 음험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윽고 공판은 끝났다. 마침내 신씨는 무죄의 몸이 되었다. 정의가 마성의 권력을 분쇄한 것이다. 신씨를 괴롭히고 학회의 전도를 얻고 있던 검은 구름은 여기에서 제거되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방청석에 있던 간부들이 달려왔다.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뻐했다. 모두 신씨와 고락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다. 그들 쪽으로 검사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모두 일제히 험한 눈으로 검사를 쳐다보았다. 신씨를 시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공판을 담당한 검사였다. 검사는 상냥하게 신씨에게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검사의 말에 주위에 있던 간부들은 그토록 모질게 학회를 괴롭혔던 검사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며 의아해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신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 검사는 신씨의 체포도 취조도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 씨는 차를 타고 간사의 본부로 향했다. 간부들은 웃는 얼굴로 신 씨를 맞이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신 씨는 어본전께 제목삼창을 하고 응접실에 걸려있는 도다의 유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생님, 신 씨는 무죄를 쟁취했습니다. 도다는 마지막까지 신 씨의 재판 결과를 걱정하고 있었다. 소중한 후계의 제자인 신 씨의 전도에 항상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가능하다면 재판의 승리를 건강한 선생님께 보고드리고 싶었다. 내가 체포되는 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된다면 나도 곧바로 달려가 내 위에 엎드려 함께 죽겠다고 말씀하신 선생님. 나를 석방시키려고 쇠약해진 몸으로 오사카 지법으로 가서 강하게 항의하신 선생님. 이 무죄 판결을 들으신다면 선생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자 도다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던 멤버들이 간사의 본부에 왔다. 구류 중 수갑을 찬 채 장시간에 걸쳐 가혹한 시조를 받았던 오카다 이테스와 도리야마 쿠니조도 있었다. 신씨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벌금이기는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 그 멤버들과 잠시 간담하며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지금까지는 같은 피고인의 몸이었으므로 그다지 여러분을 격려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4년 반 동안 정말 잘 참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거짓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빛났다. 사실 열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죄도 없는 야마모토 회장이 체포되어 투옥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걱정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 인간적인 따뜻함에 모두 울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조용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속죄해야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마지막까지 신심을 지속해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무슨 죄는 속죄해야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마지막까지 신심을 지속해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광선유포에 끝까지 살아갑시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모두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사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넘치고 있었다. 이 오사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학회는 민중을 조직하고 입정왕국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려고 정계에도 동지를 내보내왔습니다. 그 학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권력은 이대로 두면 학회가 자기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대 민중 세력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회를 부수려고 한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호별 방문이라는 말하자면 가벼운 죄로 체포한 여러분을 위협하고 들볶아 선거 위반 행위는 나의 지시이며 학회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조서를 조작했습니다. 학회를 위험한 범죄 집단으로 꾸며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래 권력이란 민중을 시키는 것이며 선량한 민중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의 주역, 국가의 주역은 민중입니다. 그 민중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인권을 유린하는 마성의 권력과는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학회의 사명이라고 나는 선언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민중의 깃발을 내걸고 싸우는 한 권력이나 그것에 영합하는 세력의 탄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 해석을 왜곡하여 학회를 위법단체로 모략하여 단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 탄압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학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죄나 사건을 학회의 지시라고 퍼뜨리기도 하고 온갖 스캔들을 날조하여 퍼뜨리는 일도 있을 겁니다. 또 타인을 시켜 학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짓궂은 짓을 하고 그것을 학회의 짓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략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마성의 권력과 학회를 시기하는 모든 세력이 서로 손잡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과 학회를 또 나와 동지를 이간시켜 학회를 괴물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방에는 엄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야무 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쁨에 취했던 간부들은 그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실은 다시 힘을 줘 말했다. 그러나 탄압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집중포화처럼 일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성이는 대박해 속에 세간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 어서 958쪽이라고 단언하셨지만 나도 나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모략을 꾸며 죄를 씌우려고 할 겁니다. 나는 권력의 마성가는 철저히 항전하겠습니다. 아직 단념치 않노라. 어서 1056쪽입니다. 민중의 인간의 승리를 위한 인권투쟁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쇠사슬을 잘라버린 왕자의 서자우를 연상케 했다. 신씨의 눈에는 불굴의 결의가 넘치고 있었다. 장각회의 역사는 항상 권력의 마성과 투쟁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초대회장 마키구치 사부로 이후 학회 일관하는 위대한 정신이다. 대부분의 일본 종교는 한결같이 권력을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 굴복해온 것에 비해 학회는 민중의 행복과 인간 승리를 위해 가면이 정의의 깃발을 내걸었다. 그 때문에 초대회장은 옥중에서 존귀한 순교의 생애를 마쳤다. 인권의 기본을 이루는 신교의 자유를 관철했기 때문이다. 또 그 때문에 학회는 항상 탄압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러나 거기에야말로 인간을 위한 진실한 종교, 창가학회가 나아가야 할 자랑스러운 대도가 있다. 서운에는 사자왕은 백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사자의 새끼 또한 이하같도다. 어서 1190쪽이라고 광선유포란 사자의 길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신념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광포의 봉우리를 등반할 수 없다. 그리고 사자의 길은 또한 스승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제자만이 주파할 수 있는 사자의 길이기도 하다. 신씨는 끝으로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사자입니다. 폭풍우 속을 태양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신씨는 사랑하는 간사의 동지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마성에 찬 권력의 쇠사슬을 분쇄한 젊은 사자는 자유의 대지를 박차고 씩씩하게 사명의 질주를 개시했다. 신씨는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이 그의 전도를 비추고 있었다. 사자 신인간혁명 제5권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